네, 안녕하세요. 이 자리에 서니까 굉장히 떨리는데요.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에는 너무나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서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사실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아직 굉장히 초기 단계이고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조금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인지를 하고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러주신 걸로 알고 좀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부탁드리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주제로 가져온 것은 디자인 연구윤리와 교육 현장의 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 처음에 저는 디자인 연구 윤리에 대해서 논의하기 전에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이 디자인 연구라는 부분의 범위를 도대체 어디로 두어야 되는가, 그 초점을 어디로 두어야 되는가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 연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들을 고찰해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기회를 가졌는데 그걸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연구윤리 지원 사업을 하는데 저희 서경대학교 쪽에서 디자인 작품 논문을 지도를 위한 연구윤리 교육 과정을 선정이 되어서 프로젝트에 선정이 되어서 1년 반 가까운 기간 동안에 그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디자인 학부 석사학위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제대로 된 논문을 쓰게 할 것인가, 윤리적인 교육을 하면서 그 윤리 교육이 체화된 논문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1년 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만족할 만했고, 그래서 그 분야, 그 했던 결과를 잠시 보여드리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연구윤리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 연구 윤리라고 했을 때 사실 디자인 연구라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규정을 지어야 할지가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분야의 특성상 사실 제가 이 앞에 두 분야로 이렇게 나누긴 했지만 이 두 분야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도 요즘에는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창업을 해서 브랜드를 내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계에 계시는 뭐 교수님들, 연구자분들도 자신의 뭐 회사에 참여한다든지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야를 사실 학계와 산업 현장이라고 나누기는 했지만 이 두 분야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지만 저는 일단은 그 목적과 결과물을 중점을 둬서 두 분야를 일단 분류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주된 목적이 되는 그리고 또 그 연구의 결과로서 논문이나 작품이 나오는 이제 그쪽을 학계라고 제가 규정을 지었고요. 결국은 생산 및 판매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쪽을 이제 제품, 결과물로서 제품이 나오는 쪽을 일단 산업 현장으로 두었고요. 둘 중에 이제 어느 쪽을 좀 더 중점적으로 디자인 연구 윤리를 논해야 될 건가는 그 문제에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산업 현장이라고 뭐 굳이 얘기를 했지만 일단 산업 현장에서 사실상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문제는 이제 디자인권 침해로 인해서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 토끼 귀 모양을 한 되게 귀엽게 생긴 핸드폰이 있죠. 근데 이 핸드폰이 특징적인 것이 토끼 귀 모양을 한 핸드폰과 이 밑에 있는 꼬리가 이제 거치대로서 역할을 하는 이러한 그 제품이 나오자 굉장히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복제품이 아주 우후죽순처럼 나타났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게 좀 선명도가 떨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의 디자인은 왼쪽 귀가 이렇게 구부려져 있고 하나의 디자인은 이제 오른쪽 귀가 구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귀 구부리는 방향만 달리해가지고 다른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원래 라비또 주식회사 라비또에서 다행히도 이 제품을 만들 때 바로 디자인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을 다 소송을 걸어서 판매를 중지를 시킬 수가 있었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라비또라는 업체에서 디자인 등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뒤에 카피를 했어도 그 카피한 업체가 먼저 디자인 등록, 선등록자에게 우선권이 가기 때문에 사실 본인의 디자인을 지킬
방법이 없는 현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현명하게 이제 디자인 등록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었고요. 이런 식의 어떤 유행하는 제품이 나오면 그대로 이제 카피를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이제 산업 현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저작권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거는 오락실용 이제 아케이드 게임 1980년대에서 이제 저희 오락실에 가서 오락하는 그 아케이드 게임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B&B라는 게임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전에 오락실용 bomberman이라는 게임과 너무나 콘텐츠가 유사하다. 게임 전개 방식도 유사하고 오로지 이쪽에서는 물풍선이 떠지는데 저쪽에서는 풍선이 터진다는 것 말고는 차이점이 없다 해서 이 bomberman을 개발했던 회사에서 이쪽을 소송을 걸었는데요. 결국은 판결은 상당히 유사성이 인정이 되지만 요 안에 들어가는 캐릭터의 형태도 다르고 게임의 전개 방식이라는 게 어떤 한 업체에만 그 특정한 권한을 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독점권이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해서 결국은 이쪽은 패소를 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보시면은 이 놀라울 정도로 이제 비슷한 것들 계속 표절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쪽에 이 왼쪽에 있는 작품은 이제 저희 영남대 교수님 이봉석 교수님의 1970년대 작품인데 이후에 어떤 뮤지컬 포스터에서 이걸 거의 그대로 표절을 해서 사용해서 결국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것은 이 오른쪽이 이제 전지현 씨예요. 그래서 무슨 클라우드 맥주 선전인데 거의 의상과 컨셉과 이 진행되는 방향이 비슷한데 이제 클라우드 맥주 측에서는 우리는 구찌 향수 광고를 본 적이 없다. 순수한 창작물이다 이렇게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맨 오른쪽의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인데요. 건축물에 있어서는 뭐 저작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건축물의 형상이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는 이제 경주문화엑스포에서 2007년에 상징 건축물을 공모안을 냈습니다. 거기서 이타미 준이라는 사람이 경주 타워 설계 공모안이 맨 오른쪽에 있는 저렇게 황룡사 9층 목탑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그런 안인데 물론 이때 수상을 했고 가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대상 수상작으로 저 건축물을 세워야 하는데 대상 수상작을 세우지 않고 한 3년쯤 뒤에 이타미준이라는 그 건축가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저렇게 상징 건축물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가족들이 보고 소송을 걸어서 결국 건축물에서도 독창적인 경우에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보시다시피 너무나 이 디자인 계통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의 표절과 관련된 문제와 법적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 이외에 사실 이쪽은 이제 주로 산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고요. 이 이외에 주로 좀 아직은 아마추어에 속하는 그런 학생들이 참여하는 주체로 보았을 때 공모전에서의 표절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유엔에서 한 여성 평등에 관한 광고이고요. 왼쪽에 있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에서 이제 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근데 이 여성의 입을 가운데를 가리고 검색창을 통해서 이 오른쪽에서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묻지 말고 찾아가라는, 그러니까 노인들하고 이 네이버를 연상시키게 하는 녹색 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묻지 말고 찾아가라. 지식인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하지 말고 삶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찾아가서 서로 소통을 하자는 그러한 의미의 공익 광고였습니다. 왼쪽에는 이제 여성 성차별적인 발언들이 이렇게 검색어 창에 떠 있는 그런 광고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상을 해서 공개가 되자 이제 우리나라에 아주 발달된 네티즌 수사대들이 표절이다라고 막 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재심사가 들어갔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명백하게 이제 그대로 표절을 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습니다. 이제
팀원이 측에서는 사실 봉변당한 거죠. 이제 대상 수상작으로 뽑아놨더니 스페인 일러스트 작가의 작품을 그대로, 이거는 표절의 수준이 아니라 사실 디자인 프로세스를 아시면 요즘에는 컴퓨터로 많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그대로 컴퓨터에 불러와서 색깔만 바꾸고 위에 팀원이라는 글씨를 넣고 이 밑에 바닥에 검은 선을 넣어서 그냥 출품을 한 거라고 보여지는, 그냥 남의 이미지에 자기 작업을 조금 더해서 자기 자신이 그린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수상이 취소가 되었고요.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서 일단 몇 가지를 가져와서 보시면 거의 그대로 주로 오른쪽 것이 원작자의 것이고 왼쪽이 이제 표절한 작품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것을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완성도가 높지만 이제 그것들을 자신이 조금 더 뭐 글씨를 뺀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뭐 풀잎이 그려져 있는 자리에 꽃을 그려 넣는다든지 해서 약간의 변형을 가해서 이제 공모전에 제출을 하죠. 근데 이러한 것에 대한 이제 윤리의식이 부재한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실 컴퓨터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너무나 쉽게 가져와서 그 위에 자기가 덧칠을 하고 재수정을 가할 수 있는 기술들을 학생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아직은 너무나 이렇게 널리 퍼져 있지 않고 그걸 가져와서 내가 변형을 했으니 내 거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심사상에서의 근본적인 한계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심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논문 심사를 하시는 여러 교수님들도 아시겠지만 그 원본이 그 모든 원본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완성도가 높은 좋은 작품에 상을 주고 보면 기존의 작가들이 작품을 표절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이 이제 공모전에서의 문제를 들 수 있고요. 또 학계의 논문 표절은 물론 모든 분야 마찬가지로 뭐 논문 작품을 논문을 계속 자기 표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중복 게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연구윤리 분야의 그 문제처럼 제자의 논문을 교수님께서 사용을 하신다든지 이런 분야의 문제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자기의 작품, 자신이 제작한 작품을 여기서 전시하고 저기서 전시해가지고 두 개의 업적으로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그러한 경우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석사학위 논문의 아이디어를 또 타인이 도용을 해서 공모전에 제출을 해서 상을 탄다던가 이런 일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릴 때는 다른 분야와 중복되는 부분보다는 이제 디자인 분야에서 좀 더 주목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디자인 연구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앞에를 쭉 본 것은 사실 디자인 연구의 범위를 산업 쪽까지 확대를 시켜서 보기 시작하면은 이게 위반을 했을 때 결국은 법적인 처벌이 가는 것이고 연구윤리라기보다 디자인과 관련된 법규를 자꾸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실은 현실이 있고 그 법규를 중심으로 뭐 창작 활동을 한다거나 하다 보면은 지나치게 이제 창작 활동이 위축이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학계를 중심으로 연구 윤리가 논해지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교육 쪽에 제가 초점을 두고자 한 것은 위에서 아래로 지침이 내려져서 이렇게 하면 표절이다, 이렇게 하면 위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아래에서 교육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지금 디자인 교육 현장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디자인 분야에서 이제 논문 제가 지난 이 프로젝트에서 학생들과 한 부분은요. 이 작품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표절을 하지 않고 작품을 진행을 할 수 있고 논문을 완성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디자인 논문은 다른 학계의 논문은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다른 학계와 달리 이제 일반적인 논문하고 달리 작품 논문이라는 형태의 논문이 있습니다. 네, 작품 논문이라는 것은 논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로서 디자인 작품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결국 디자인 결과가 학술적으로 가치가 인정되는 이제 독창성, 조형성, 종합적인 완성도를 가질 것을 학회에서는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고요. 주로 이제 제품돼서 시공화된 것을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컨셉 작품 논문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제 이 디자인 분야에 계신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걸로 생각돼서 예를 들면은 제가 네일 아트를 뭐 디자인을 한다 했을 때 네일 아트의 디자인 영감은 어떤 아르누보 양식의 어떤 꽃병에서도 올 수 있고 저쪽에 브로치를 디자인을 하는데 몬드리안의 그 회화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조형적인 특성을 응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모자 디자인을 하는데 가우디의 건축물에서 있는 라인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작품에 어떤 이 영감을 주는 것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작품을 산출을 해내는데요. 그러면 작품 논문이라면은 제가 사실 프로젝트 결과 발표를 할 때 작품 논문 얘기하니까 작품 논문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가져온 건데 그럼 작품만 하면 논문입니까? 하시길래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작품 논문이라고 할지라도 작품 하나만을 그냥 제시해서 논문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신이 탐구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 예를 들면 제가 전통 문양을 응용해서 디자인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는 전통 문양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가지고 그 중에서 특별히 선호되는 전통 문양이 있는지, 그리고 제가 뭐 인테리어 소품을 디자인을 한다 했으면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소품은 어떤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 기법이나 소재, 그리고 자신이 개발하고자 하는 아이템과 관련된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기법을 개발을 하고 작품 재료 소재를 선정을 하는 그 과정의 프로세스를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논문이 나와야지 논문으로서 인정을, 제대로 된 작품 논문으로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영감을 딱 받아서 거기서 이렇게 막 자유롭게 전개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사실 그 이후에 더 요즘 디자인계에서 조금 요구되는 것은 그냥 작품으로 끝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디자인이라는 건 소비자와 만나야 하니 그 이후에 소비자에 대한 반응도 조사를 해서 정량적인 연구도 포함을 시켜라라는 게 요즘의 사실은 작품 논문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작품 한 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배경에서 이제 연구한 결과로 디자인 연구 방법론을 세우고 거기에 의해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가지고 디자인을 진행을 하려는, 연구를 하려는 체계를 갖추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연구 프로젝트를 하면서 작품 논문을 그러면 어떤 요건으로 성립한다고 보는가, 각 디자인 학회에서 작품 논문의 성립 요건으로 보는 것들을 정리를 했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독창성, 그리고 완성도, 조형성, 그리고 연구의 목적에 맞는 한목적성, 그리고 논리적인 전개 방식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사실 이 창작물이라는 것을, 그럼 독창성이라는 걸 도대체 무엇으로, 어떤 잣대로 평가를 할 것인가, 그리고 학술적인 가치의 평가는 어떤 걸로, 어떤 근거로 평가를 할 것인가, 조형성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등등, 그리고 심사하는 사람이 이거를 표절을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사실 작품 논문의 그 제작과 심사에 있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작품 논문과 아니면 작품에 대해서 산업계에서 판단하는 그런 그 디자인 표절이라든지 저작권 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기준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산업계에서는 산업발전처의 소지가 있으므로 그 두 개의 형상을 봐서 따로 놓고 봐서 여기 보면은 처음에 시각적으로 육안적으로 관찰해서 유사한가,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비교해보고 두 개의 위치를 바꿔보고 그랬을 때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한가, 그리고 뭐 동작 방법 등이 아닌 이제 외관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 두 제품이 누가 봐도 다르다라고 한다면, 비록 아이디어가 유사하다 할지라도 그
판결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A라는 제품을 사야 되는데 B라는 유사한 제품이 나와서 A라는 유사한 제품을 살 사람들이 B에게 갈 정도로 혼동을 일으키는가가 판결의 중심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을 그대로 작품이라는 거에 적용시키기에는 아주 똑같지 않으면 표절이 아니다 라고 해버리게 되기 때문에 사실 앞에 보셨을 때 아주 똑같지 않고 뭐 꽃을 달기도 하고 위치를 조금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그것을 표절이라고 보는 것은 이 산업계에서 그 물품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과는 다른 잣대가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경우는 오른쪽의 경우는 이제 다이슨의 그 날개 없는 선풍기를 그대로 이제 국내에서 모사가 이제 판매를 했다가 결국은 판매 중지가 된 사례입니다. 너무나 똑같아서 결국 이것이 다이슨 것인가라고 혼동을 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광고의 경우는 표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마음속으로는 저 정도면 똑같지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재심사를 해서는 이제 표절이 아니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심사를 하셨던 분이 재심사를 하셨다는 것도 있고 이제 본인들 심사의 오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가운데 놓았다는 것과 이것 외에는 이제 얼굴도 다르게 생겼고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적용이 됐겠지만 왜 이것이 표절이 아닌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는 재심사하신 분들께서 해명을 해주시지는 못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그 판단 기준이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디자인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는 것이 이런 앞으로 뭐 공모전이든 사실 이게 법적인 문제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그 전의 단계에서 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것이 저희 교육 현장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했고요.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명령이 아닌 아래에서 진짜로 이 윤리적인 어떤 마인드를 갖추어야겠다는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프로젝트 이제 초점은 기본적으로 지금 석사학위 과정에서 디자인 연구를 하는 학생들에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디자인학부 학생들은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실기를 중심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요. 그리고 졸업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졸업 작품전을 하면서 그 작품전으로 졸업 학위 논문을 대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술적인 글쓰기를 한다는 것은 석사학위 과정에 들어와서야 처음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논문이라는 걸 쓰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론적 배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와 관련된 어떤 트레이닝은 시켜야겠다. 기본적으로 논문에 대한 이해는 시켜야겠다는 것과 그리고 작품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학생들이 가져야 될 연구 윤리에 대해서 그 교육 방안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 가장 큰 목적은 이 학생들이 디자인 작품 논문을 쓸 때 디자인을 표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표절한 걸 잡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에 학생들이 표절하는 것을 알아채고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벌적 의미라기보다는 예방적 의미 차원에서 교육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학생들이 이미지들을 쭉 리서치를 하니 그 리서치의 프로세스를 다 기록을 하도록 해야겠다는 게 처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보니까 이공계에서는 실험 노트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의 과정을 전부 이제
공동으로 이제 연구실을 사용하고 공동 실험을 하는 경우도 많으니 그 과정을 전부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개인이지만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 리서치하는 과정, 이미지를 봤으면 이미지를 본인이 검색했으면 그것을 무조건 카피 페이스트해서 여기에 기록을 쭉 해봐라. 해서 제가 보고 싶었던 것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본 이미지에서 얼마만큼 작품에 영향을 받는지. 그래서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의 이미지를 가져와서 자기 작품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기록을 한번 남겨보고자 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중점을 두었던 것은요. 일단 한 4개월 정도는 학생들 교육할 이제 컨텐츠든 내용이든 이런 것들을 구성을 했고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 학생들이 표절을 하면 나쁜 걸 몰라서 표절을 하는 경우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나쁜 것도 알고 있고 이런 게 하면은 연구 윤리에 어긋난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것을 이제 본인들이 몸에 익혀서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수를 저지르기도 하고 이것까지 잘못된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교육을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알았죠? 이거는 부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개념을 습득한 다음에 이제 본인이 그 습득한 개념 아래서 논문을 개별적으로 소논문을 진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로 이제 작품 논문을 진행을 하도록 했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쭉 수업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표절의 위험에 노출이 되는가를 연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한 학기를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어떤 점이 더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내용을 더 가르침을 받고 싶다 등등의 문제를 피드백을 받아서 콘텐츠를 조금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 학기에 다시 그 1학기부터 진행해왔던 각자 잡았던 소논문 주제를 가지고 완결을 지어서 결국 투고해서 등재지에 게재되는 데까지를 수업의 한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학술 윤리, 그러니까 논문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제 교육을 위한 이제 콘텐츠를 개발을 했고요. 뭐 콘텐츠라고 하니까 어떤 교육 내용을 담을 것인가를 해서 기본적인 뭐 연구 윤리의 개념, 연구 부정행위 범위 그리고 논문 작성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 내용으로 학생들을 한 학기 수업을 하면서 가르쳤고요. 이제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디자인 학회에서 어떤 윤리 규정을 내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작품 논문이라는 것으로 논문으로서의 작품 그 전까지 조금 개별적인 그 뭐 아이디어를 통해서 그냥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고 작품을 했던 것과는 달리 조금 논리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하는 이제 작품 논문에 대한 지도를 포함을 했고 이 이외에 이제 학생들에게 알아야 될 것으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생들이 이후에 사회에 나갈 것이기 때문에 디자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저작권 침해 사례라든지 그 사례를 중심으로 학생들을 타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디자인 연구 노트가 뭔가 하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실험 노트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학생들이 리서치한 과정을 다 왼쪽에는 이미지를 그리고 오른쪽에는 출처를 그리고 가장 오른쪽 비고에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 이미지를 리서치를 했는지 등등을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한글 문서 파일로 양식을 제작해서 쭉 이제 논문 컨펌을 받으러 올 때마다 그걸 같이 가지고 오게 했고요. 그래서 결국 아까 그 수업에서는 주로 그 교육안을 구성한 걸로 교육을 수업에서 교육에 적용을 했고요. 디자인 연구 노트는 계속 개별 논문, 그러니까 학생들마다 다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오는 거죠. 본인의 관심사와 관련된. 그래서 이제 학생 하나의 예인데요. 저런 식으로 본인이 관심 있는 이제 분야 이제 이 학생은 뭐 일러스트와 뭐 사진이 혼합된 광고 형식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작품을 해보고 싶어서 이런 이미지들을 검색했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개별 논문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디자인 연구 노트를 쭉 기록을 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 이제 본인이 리서치한 그 결과물들이고요. 중간중간 이제 맨 오른쪽 가운데 두 칸에 있는 것이 그 학생이 진행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빨갛게 이렇게 레이저를 쏠 줄 알고 이제 왔는데, 저쪽에 보면은 두 번째 칸에 보면은 이제 이 두 번째 칸에 있는 이미지와 사실 저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조금 비슷하거든요. 구도나 그런 것들이 색상은 다르지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꼭 이 방향에서만 잡아야 하는가라고 해서 좀 우측에서 보자, 뭐 왼쪽에서 보자 이런 식의 어떤 제안을 내세우기도 했고요. 조금 차별점을 두도록 지도를 하기도 했고요. 더 이제 좀 명확하게 드러났던 것은 학생들이 이제 리서치한 이미지들이 일부였고, 이쪽 오른쪽이 본인들이 해온 아이디어 스케치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왼쪽에 있는 이미지를 보면은 사람의 몸에 이제 별이 들어있다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그 작품이었는데요. 이 학생이 자신이 포스터 디자인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몸에 이렇게 별을 그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별을 그려 넣었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결국은 이쪽 이미지를 보면서 이게 예뻐서 이 아이디어가 굉장히 좋아서 본인의 작품에 적용을 하려고 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작가의 그 독특한 표현 방법이니 굳이 이 사람의 몸에 별을 집어넣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학생하고 얘기를 해서 방향을 좀 바꿀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를 이제 좀 사전에 차단을 하고자 한 거죠. 그리고 저쪽 이제 음료수 이 학생은 도넛 광고를 하고자 했는데요. 본인이 리서치한 이미지들을 보면 그 뭐 블루베리 맛의 주스다 하면 블루베리들이 모여 있고 딸기 맛의 주스다 하면 딸기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스케치를 해온 것을 보니 딸기 맛의 도넛은 딸기 맛으로 딸기들이 모여 있고 블루베리 맛의 도넛은 블루베리들이 모여 있어서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온 거냐 했더니 여기서 왔길래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 사람의 아이디어이니 굳이 이쪽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제 사전에 지도를 했고, 이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이제 광고를 하려고 했는데 보니 이제 북극곰이 누워 있는 위치만 다르고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았을 때 가장 큰 문제점들은 이제 본인들이 작품 선정을 할 때 이론적 배경에서 표절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은 작품 선정의 범위가 굉장히 개별적이기 때문에 선행 연구가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와 유사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을 경우는 한 3-4개의 논문을 짜깁기를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계속 리서치를 하면서 작품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걸 자기 작품에 활용을 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이제 논문을 작성하는 거를 지도해 보니 인용이란 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간접 인용이 뭐고 직접 인용이 뭔지 배우기는 했지만 자신이 쓰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과 심층 인터뷰를 하고 보완 점을 알아내서 일단 주제를 선정할 때 충분히 선행 연구가 있는 쪽으로 찾아가기 위해서 이제 본인이 관심 있는 논문들 리스트를 작성을 하도록 해서 한눈에 제가 그 학생들이 어떤 논문들을 리딩을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리서치를 하니 그 디자인 연구 노트에서 이제 뭐 제목 표지나 아니면 아이디어 스케치란을 추가를 해서 그 과정을 좀 더 일률적으로 볼 수 있게 했고,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인용이더라고요. 워낙에 인용에 대한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면 본인이 인용한 곳의 문장을 근데 직접 인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많지 않고, 간접 인용을 하자면 결국 자신이 이해한 문장으로 다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왼편에는 직접 인용을 한 그 원문, 그리고 오른편에는 본인이 논문에 작성한 자신의 글을 적어놓게 해서 제가 그 두 개를 다 대조를 하면서 서론부터 본론까지 간접 인용이 올바른 형태로 이루어졌는가를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긴 했죠. 저 모든 과정을 기록을 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간접 인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살펴보시면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본인이 어떤 논문을 읽었고
그 논문의 내용은 개괄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이고 내가 어떤 점을 참고하기 위해서 이 논문을 읽었다 해서 기존 연구와 자기 연구와의 연계성을 검토를 해가면서 논문을 리딩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고요. 그 논문을 읽는 과정에서 그렇다면 나의 연구의 차별점은 어떻게 둘 것인가를 자꾸 주제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깊이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을 저는 중요한 거는 지도하는 분들이 학생들이 무엇을 연구했는지 어디서 그 연구를 가져왔는지를 알고 힘든 일이지만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논문을 그 문장을 따온 건지 아니면 자신의 문장으로 바꿨는지를 사실은 모두 알 수는 없잖아요. 모두 베껴왔다 해도 교수님이 그 부분을 알아채지 못하면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미숙함으로 인해서 안 좋은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니 교수 입장에서 이 부분만은 철저히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논문 리스트를 작성을 해서 그 학생들이 공부하는 과정을 공유를 하고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제 디자인 연구 노트를 쭉 검사를 해서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작품으로 진행이 되기 전에 아이디어 스케치 단계에서 조금 더 창의적인 방향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인용 연습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원문을 왼편에 두고 자신이 작성한 글을 오른편에 두게 해서 저희 학생들이 너무 싫었겠다라는 표정으로 보시는 교수님들이죠. 네, 그래서 이 두 학생들이 논문에 들어가는 거의 전 인용 문장을 제가 검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이 이제 디자인 연구 노트를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작성한 참고한 이미지들 그리고 조금 사실은 아까 그 등 모양이 있는 것이 그 도깨비를 어떻게 형상화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전혀 다른 방법론적으로 유도를 해서 굉장히 사물을 기반으로 한 도깨비의 연구로 방향을 전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는 교육자의 입장에서도 편하고 학생들도 계속 본인들이 이걸 리서치를 했는데 내가 이걸 좀 따라하지 않았나라는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냥 이렇게 일정한 특강 형식으로 하루 배우고 뭐 일주일 교육하고 이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몸에 익히고 교수는 그 과정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서 사회에 내보내는 것이 저희가 이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러한 것을 체화된 학생들이 디자인계에 나간다면 지금의 표절 문제라든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디자인 연구윤리를 교육할 때에 제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이제 마련한 책에는 연구 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는 논문 리스트 노트를 같이 교수님과 공유를 하고 논문 내용을 작성하고 작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는 그 프로세스를 교수님이 볼 수 있도록 인용 노트와 디자인 연구 노트를 같이 활용했고 논문이 이제 완료가 된 다음에는 그래도 최종적으로 그냥 카피킬러 같은 시스템에서 다시 한번 유사도를 검색하는 그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면 학생들이 큰 문제 없이 표절이라든가 그런 문제 없이 논문을 작성할 수 있고 이러한 과정을 거의 1년에 거쳐서 진행을 한다면 학생들이 어떤 게 올바른 인용이고 어떻게 하면 디자인 연구에서 표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디자인 분야라는 게 너무나 복잡하고 각 분야별로 뭐 굉장히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뭐 섬유 분야도 있고 컴퓨터로 주로 작업을 하는 뭐 시각 디자인 분야도 있고 분야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그 각 분야에서 세분화된 연구가 또 진행이 되어야 하고요. 디자인 자체를 뭉뚱그린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너무나 큰 범위를 포괄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학생들에게서 얻은 교훈으로서 몇 가지 이제 주로 석사학위 과정 학생들이 이 정도의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제언을 드리면요. 일단 학생들이 이 작품 논문의 조건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학생들이 사용하는 재료가
어떤 작품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인체에 나쁘거나 생태계에 나쁜 어떤 약품 같은 것을 사용하기도 하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이제 위조와 변조라는 개념에서 그 위조까지는 아니어도 위조는 일단은 저희도 정량 연구를 하게 되면 정량적 연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가지만 변조에 있어서는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하는 그 실험 논문들과는 달리 저희는 학생들이 포토샵이나 그런 거를 이용해서 마무리가 덜 된 작품을 굉장히 훌륭하게 마무리가 된 것처럼 보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이즈는 작게 만들어서 사진을 잘 크게 찍어가지고 사이즈를 제대로 표기를 안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이 없으니까 작품을 하나를 하고 하나의 작품을 카피해서 색깔만 바꾼다든지 이러한 유혹에 사실은 시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그리고 자신이 직접 만들지 않고 이렇게 이미지상에서 자신의 것을 넣어서 매핑을 했을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명시하라는 부분으로 디자인 쪽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고요. 이 이후에는 뭐 소논문과 관련돼서 뭐 자기 표절이 되는 문제에 대한 내용을 조금 추가해서 어떤 제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연구였지만 제가 그 디자인 분야에서 연구윤리 쪽에서 추진이 되어야 될 것은 사실은 교육 현장에서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그 학생들을 사회에 올바른 마인드를 가지고 내보낼 수 있도록 저희 연구자들과 교수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상명하달식의 어떤 지침을 내리는 것보다는 교육 현장에 좀 녹아들어 있는 그런 연구윤리 규정을 앞으로 이후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각 분야에서 정립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제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상 지루한 얘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